갑은 을의 자동차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는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을은 자동차를 찾아가려고 하면서 수리비는 나중에 주겠다고 한다. 갑은 말한다.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을은 말한다. 그건 제 자동차인데 왜 안 돌려줍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과 관련해서 받을 돈이 있으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둘 수 있다는 뜻이다. 사례에서 갑은 을의 자동차를 수리했다. 수리비 채권은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 생긴 채권이다. 그리고 갑은 현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면 갑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은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다. 갑이 자동차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은 단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둘 수 있을 뿐이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지 본다. 그 다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지 본다. 마지막으로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물건 자체를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관련 채권을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주인인가가 아니라 그 물건을 붙잡아둘 수 있는 관련 채권이 있는가이다. 갑은 을의 자동차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는 100만 원이었다. 갑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 을이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자 갑은 말한다.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도 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우연히 을의 자전거를 보관하게 되었다. 갑은 말한다. 빌려준 돈 받을 때까지 자전거를 안 돌려주겠습니다. 이 두 경우는 같을까? 같지 않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기 물건에는 유치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결련관계라고 한다. 자동차 수리비는 그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생긴 돈이다. 그래서 자동차와 채권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반면 단순한 대여금 채권은 자전거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우연히 보관 중인 자전거를 붙잡아둘 수는 없다. 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아직 받을 때가 되지 않은 돈이라면 바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 물건을 이미 돌려주었다면 그 후에는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으며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점유가 계속되어야 성립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는 권리지만 아무 채권이나 이유로 아무 물건이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돈을 받을 게 있나가 아니라 그 돈이 바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가이다. 갑은 을의 시계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는 30만 원이었다. 갑은 아직 그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을이 시계를 돌려달라고 하자 갑은 말한다.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를 보자. 갑이 을의 시계를 수리한 뒤 이미 을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을이 수리비를 주지 않자 갑은 말한다. 그럼 다시 시계를 가져와서 유치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 경우 갑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어렵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붙잡아둘 물건 자체가 없다. 사례에서 갑이 시계를 아직 가지고 있다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시계를 을에게 돌려주었다면 갑은 더 이상 그 시계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수리비 채권은 남아있지만 유치권은 주장하기 어렵다. 유치권은 채권 자체가 아니라 점유를 전제로 하는 담보물권이기 때문이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지 본다.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미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유치권의 성립이나 존속이 부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돈 받을 채권이 있나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아직 점유하고 있나이다. 갑은 을의 자동차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는 100만 원이었다. 갑은 아직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을이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자 갑은 말한다.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경우를 보자.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갑은 우연히 을의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갑은 말한다.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까? 원칙적으로 어렵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결련관계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붙잡고 있는 물건과 받을 돈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수리비는 그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생긴 채권이다. 따라서 자동차와 수리비 채권 사이에는 결련관계가 있다. 반면 단순한 대여금 채권은 자동차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우연히 함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동차를 유치해서 대여금 반환을 압박할 수 없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지 본다. 그 다음 그 채권이 바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본다. 수리비, 보관비, 계량비처럼 물건 자체와 관련된 채권이면 결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대여금이나 전혀 별개의 채권이면 결련관계가 부정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돈 받을 일이 있다고 아무 물건이나 붙잡는 권리가 아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돈을 받을 채권이 있나가 아니라 그 채권이 바로 그 물건 때문에 생긴 것인가이다. 갑은 을의 오토바이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는 50만 원이었다. 그런데 약정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수리비는 한 달 뒤에 지급한다. 수리가 끝나자 을은 말한다. 오토바이를 돌려주세요. 갑은 말한다. 아직 수리비를 안 받았으니 오토바이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갑은 바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어렵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때가 이미 되었어야 한다. 사례에서 수리비 채권은 오토바이 수리 때문에 생긴 채권이다. 따라서 오토바이와 수리비 사이에는 결련관계가 있다. 하지만 수리비를 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상태다. 이때 갑은 아직 받을 때가 되지 않은 돈을 이유로 오토바이 반환을 거절하기 어렵다. 반대로 한 달이 지나 수리비 지급기일이 되었는데도 을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유치권 행사가 문제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본다. 그 다음 그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는지 확인한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유치권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받을 때가 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채권
채권이 있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가이다. 갑은 을의 자동차를 몰래 가져갔다. 그 후 갑은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수리를 해버렸다. 수리비는 100만 원이었다. 을이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자 갑은 말한다. 제가 수리비를 썼으니 돈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 갑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어렵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으며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한다. 하지만 하나 더 봐야 한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것은 아닌가? 민법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건에 돈을 썼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례에서 갑은 을의 자동차를 몰래 가져갔다. 그 점유 자체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갑이 나중에 수리비를 썼더라도 그 자동차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유치권은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권리이지 불법으로 물건을 붙잡은 사람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의 일반 요건을 본다. 타인의 물건 점유, 결연관계 있는 채권, 변제기 도래를 검토한다. 그 다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확인한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었다면 유치권은 부정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유가 불법행위에 기초하지 않아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지금 가지고 있나가 아니라 그 점유가 정당하게 시작되었는가이다. 갑은 을의 시계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는 30만 원이었다. 갑은 아직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을이 시계를 돌려달라고 하자 갑은 말한다.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을은 말한다. 그건 제 시계인데 왜 반환을 거절합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유치권의 효력이다. 유치권의 핵심 효력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유치권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계속 유치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은 을의 시계를 수리했다. 수리비 채권은 그 시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갑이 시계를 계속 점유하고 있고 수리비 변제기도 도래했다면 갑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은 시계를 팔아버리거나 자기 물건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유치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하는 담보물권이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 성립 요건을 본다. 타인의 물건 점유, 결연관계 있는 채권, 변제기 도래, 불법 점유가 아닐 것을 확인한다. 그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쓴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의 핵심 효력은 목적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주인인가가 아니라 유치권자가 반환을 거절할 요건을 갖추었는가이다. 갑은 을의 자동차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는 100만 원이었다. 을이 수리비를 주지 않자 갑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그 자동차를 자기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 을은 말한다. 수리비 때문에 안 돌려주는 건 이해해도 왜 제 자동차를 마음대로 씁니까? 갑은 말한다. 제가 유치권자니까 가지고 있는 동안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경우 갑의 말은 맞을까? 원칙적으로 틀리다. 유치권자는 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사용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다. 핵심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망가지지 않도록 가끔 시동을 걸거나 보관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정도는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본다. 그 다음 그 점유가 유치권 행사 범위 안에 있는지 본다.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쓴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자는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을 수는 있지만 그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물건을 가지고 있나가 아니라 그 점유가 단순 유치인지 부당한 사용 수익까지 나아가는가이다. 갑은 을의 자동차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를 받지 못하자 갑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자동차를 비 맞는 길가에 계속 세워두었다. 결국 자동차 내부에 물이 새고 부품도 손상되었다. 을은 말한다. 수리비 때문에 보관하는 건 몰라도 왜 제 자동차를 망가뜨립니까? 갑은 말한다. 어차피 돈을 안 줘서 제가 잡고 있던 것뿐입니다. 이 경우 갑의 말은 맞을까? 맞지 않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관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붙잡고 있는 이상 조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례에서 갑은 을의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더라도 그 자동차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비를 맞게 방치해서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유치권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지만 채무자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권리는 아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했는지 본다. 그 다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했는지 본다. 보관 의무를 위반해 목적물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자는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을 수 있지만 그 물건을 잘 보관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유치할 수 있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하는 동안 제대로 보관했는가이다. 갑은 을의 젖소를 치료해주었다. 치료비는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을이 치료비를 주지 않자 갑은 젖소를 돌려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 사이 젖소에서 우유가 나왔다. 갑은 말한다. 제가 유치권자니까 이 우유는 제가 가져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을은 말한다. 젖소는 제 것인데 왜 우유까지 가져갑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유치물의 과실이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는 동안 그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과실이란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을 말한다. 젖소의 우유, 과수원의 과일, 부동산에서 생기는 차임 같은 것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유치권자가 그 과실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이유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서다. 즉 갑이 우유를 팔아 돈을 얻었다면 그 돈은 치료비 채권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충당할
충당할 때는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남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했는지 본다. 그 다음 유치물에서 과실이 생겼는지 본다. 과실이 생겼다면 유치권자는 이를 수취할 수 있지만 그 과실은 채권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고 쓴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과실을 가져갈 수 있나가 아니라 그 과실을 채권 변제에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가이다. 갑은 을의 자동차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를 받지 못하자 갑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동차를 보관하는 동안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위험이 생겼다. 갑은 자동차가 망가지지 않도록 필요한 정비와 보관 조치를 했다. 그 후 갑은 말한다. 원래 수리비뿐만 아니라 보관하고 보존하는 데 든 비용도 돌려받아야 하지 않나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돈 받을 때까지 붙잡아둘 수 있다. 그런데 붙잡아두는 동안 그 물건을 보관하고 보존하기 위해 비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란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자동차가 망가지지 않도록 필수 정비를 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비용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유익비는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든 비용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불필요한 고급 장식을 달거나 성능을 높이는 개조를 한 경우가 그렇다. 유익비는 그 지출이 실제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켰고 그 증가가 남아있는 범위에서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가 마음대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전부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했는지 본다. 그 다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보관 보존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했는지 본다. 그 비용이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나누어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는 동안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나 가치 증가에 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비용을 썼나가 아니라 그 비용이 보존을 위한 필요비인지 가치 증가를 위한 유익비인지이다. 갑은 을의 기계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는 5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을은 수리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다. 갑은 기계를 돌려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갑도 고민이 생겼다. 이 기계를 계속 보관만 하면 저도 부담이 큰데 그냥 돈을 회수할 방법은 없나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유치권자의 경매 청구권이다.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유치권자가 영원히 물건을 붙잡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즉 갑은 을의 기계를 계속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어 그 기계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한다. 유치권은 저당권처럼 전형적인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는 아니다. 유치권의 핵심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를 통해 채권 변제를 압박하고 필요하면 경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했는지 본다. 타인의 물건 점유, 결량관계 있는 채권, 변제기 도래, 불법 점유가 아닐 것을 검토한다. 그 다음 유치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쓴다. 다만 유치권은 저당권처럼 당연한 우선 변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와 반환 거절을 중심으로 하는 담보물권이라고 정리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자는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유치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치물을 통해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이다. 갑은 을의 기계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는 500만 원이었다. 을이 돈을 주지 않자 갑은 기계를 돌려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을의 다른 채권자 병이 그 기계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갑은 말한다. 저는 유치권자니까 경매대금에서 제 돈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다. 하지만 저당권처럼 등기된 순위에 따라 경매대금에서 당연히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는 아니다. 유치권의 핵심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돈을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하는 데 있다. 즉 갑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기계를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유와 반환 거절 때문에 사실상 강한 담보 효과가 생긴다. 경매로 기계를 산 사람도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갑에게 함부로 기계 인도를 요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명확히 인정되는 저당권과 다르지만 점유를 통해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진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했는지 본다. 그 다음 유치권의 효력을 쓴다.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은 저당권처럼 경매대금에서 당연히 순위배당을 받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중심의 담보권이 아니라 점유와 반환 거절을 통해 채권 회수를 압박하는 담보물권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담보물권이니까 무조건 먼저 배당받나가 아니라 유치권의 힘이 우선 변제가 아니라 반환 거절에서 나오는가이다. 갑은 을의 자동차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는 100만 원이었다. 을이 돈을 주지 않자 갑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이 자동차를 을에게 먼저 돌려주었다. 그 후 을이 여전히 수리비를 주지 않자 갑은 말한다. 수리비를 못 받았으니 아직 유치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말은 맞을까? 원칙적으로 어렵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붙잡아두는 권리다. 따라서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한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은 자동차를 돌려주기 전에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를 을에게 반환했다면 더 이상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갑에게 수리비 채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자동차를 붙잡아둘 수 있는 유치권은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다. 유치권은 채권이 남아있다고 계속 살아있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가 계속되어야 힘을 가지는 권리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했는지 본다. 그 다음 유치권자가 목적물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지 본다. 목적물을 임의로 반환하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면 유치권 소멸을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채권과 점유가 함께 있어야 힘을 가진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아직 돈을 못 받았나가 아니라 아직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가이다. 갑은 을의 기계를 수리해주었다. 수리비는 500만 원이었다. 을이 수리비를 주지 않자 갑은 기계를 돌려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을이 말한다. 제가 보증인을 세우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 기계는 돌려주세요. 갑은 말한다. 돈을 직접 받을 때까지는 무조건 못 돌려줍니다. 이 경우 갑의 말은 항상 맞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을 위험을 막아주는 다른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면 굳이 물건을 계속 붙잡게 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례에서 을이 수리비 500만 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을은 갑에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무 담보나 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가 실제로 충분해야 한다. 채권액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거나 실현이 불확실한 담보라면 상당한 담보라고 보기 어렵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했는지 본다. 그 다음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는지 본다.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쓴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는 권리지만 채무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면 소멸될 수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돈을 아직 못 받았나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대신 보장할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는가이다. 갑은 을의 건물을 수리해주었다. 공사대금은 3천만 원이었다. 을이 돈을 주지 않자 갑은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을의 채권자 병이 그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결국 정이 그 건물을 낙찰받았다. 정은 갑에게 말한다. 이제 이 건물은 제가 샀으니 나가주세요. 갑은 말한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갑은 경락인 정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이 성립해 있고 갑이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정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갑의 유치권이 성립해 있다면 갑에게 바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기 어렵다.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한다. 유치권은 정말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갑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공사대금 채권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요건이 없는데도 경매 절차에서 형식적으로만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 성립 요건을 검토한다. 타인의 물건 점유, 결련관계 있는 채권, 변제기 도래, 불법 점유가 아닐 것을 확인한다. 그 다음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본다. 유치권이 성립하고 점유가 계속된다면 경락인에 대해서도 반환 거절이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성립 요건과 점유가 유지되면 경락인에게도 주장될 수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나가 아니라 그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고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가이다. 갑은 을의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었다. 공사대금은 5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을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갑은 공사한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말한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을은 말한다. 부동산 권리라면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부동산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물건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저당권은 등기가 중요하지만 유치권은 점유가 핵심이다. 즉 갑이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고 그 공사대금 채권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며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갑은 등기 없이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은 분쟁이 많다. 겉으로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점유가 있었는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채권과 건물 사이에 결련관계가 있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부동산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쓴다. 그 다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점유 결련관계 있는 채권, 변제기 도래, 불법 점유가 아닐 것을 검토한다. 그리고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로 공시된다고 정리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실제 점유와 채권의 관련성을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등기되어 있나가 아니라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면서 결련관계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갑은 을의 건물에 공사를 해주었다. 공사대금은 5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을의 다른 채권자 병이 을의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했고 그 사실이 등기부에도 올라갔다. 그 후 갑은 을의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이 그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정은 말한다. 경매가 시작된 뒤에 점유한 것인데 저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는가? 유치권은 등기 없이 점유로 공시되는 권리다.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된다.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경매 개시 전부터 성립해 있었고 점유도 계속되고 있었다면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새로 점유를 취득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다르다. 경매가 시작된 뒤에 뒤늦게 유치권을 만들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면 경매 절차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다.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유치권이 나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취득하여 성립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의 일반 요건을 본다. 점유, 결련관계 있는 채권, 변제기 도래, 불법 점유가 아닐 것을 검토한다. 그 다음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유치권 성립 시기를 본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점유가 계속되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새로 점유를 취득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이렇다.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로 공시되지만 경매가 시작된 뒤 뒤늦게 만든 유치권까지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나가 아니라 그 유치권이 경매 개시 전에 성립해 계속 점유되고 있었는가이다. 갑은 을의 건물에 공사를 해주었다. 공사대금은 5천만 원이었다. 을이 돈을 주지 않자 갑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갑은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했다. 갑은 말한다. 제가 유치권 신고를 했으니 이제 유치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경락인 병은 말한다. 신고만 했다고 진짜 유치권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여기서 먼저 봐야 한다. 유치권 신고와 유치권 성립은 같은가? 결론부터 말하면 같지 않다. 유치권은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권리다.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경매 절차에서 하는 유치권 신고는 제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절차상 알리는 의미가 크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없던 유치권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유치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중요하다. 매수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에 유치권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유치권 요건을 갖추었는지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 신고가 있었는지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면 안 된다. 반드시 민법상 성립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점유, 결연관계 있는 채권, 변제기 도래, 불법 점유가 아닐 것, 그리고 경매 개시 전 성립 여부를 확인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 주장을 알리는 절차적 의미가 있을 뿐 유치권의 성립 요건 자체는 아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유치권 신고를 했나가 아니라 실제로 유치권 요건을 갖추고 있었나이다. 갑은 의뢰 건물에 공사를 해주기로 했다. 공사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 후 갑은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을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갑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말한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을은 말한다. 계약서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유치권 포기 특약이다. 유치권은 법에서 인정하는 담보물권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런 약정이 있으면 나중에 유치권 요건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여도 유치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의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갑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공사대금의 변제기도 도래했다면 원래는 유치권이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갑이 계약 당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그 약정에 구속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사대금 청구권은 여전히 가진다. 다만 건물을 붙잡아두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먼저 유치권의 일반 요건을 본다. 점유, 결연관계 있는 채권, 변제기 도래, 불법 점유가 아닐 것을 검토한다. 그 다음 유치권 포기 특약이나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그런 특약이 명확히 인정되면 유치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쓴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은 요건을 갖추면 성립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미리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주장이 막힐 수 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유치권 요건이 있나 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는가이다. 갑은 의뢰 건물에 공사를 해주었다. 공사대금은 5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을이 돈을 주지 않자 갑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말했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유치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 먼저 갑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본다. 유치권은 점유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갑의 채권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본다. 공사대금 채권이 바로 그 건물 공사에서 생긴 것이라면 결연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본다. 아직 돈 받을 때가 아니라면 유치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점유가 불법 행위로 시작된 것은 아닌지 본다. 남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뒤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유치권은 점유, 결연관계 있는 채권, 변제기 도래, 불법 점유가 아닐 것 순서로 검토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권 사례는 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그 물건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고 그 물건 관련 채권이 있는가가 핵심이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질문은 받을 돈이 있나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바로 그 물건을 붙잡을 수 있는가이다.